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르의 군사연구소 긴급 이슈 점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4일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군도 4발의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발이 인근에 낙탄해서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강릉 일대 주민들이 매우 놀랐다고 하시네요. 자칫 이게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입니다. 이게 낙탄한 미사일은 현무2C로 밝혀졌는데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6일 현무2C 지대지 미사일의 낙탄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초기 평가는 특정 장치 결함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을 추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울러서 발사 전 점검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샤르 군사연구소에서는요, 급히 한국항공대의 장형근 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장형근 교수님은요, 국내에 몇 안 되는 탄도미사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현무2C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짧게나마 러시아의 전술 핵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인이 뭔가요? 네, 가장 큰 것은요, 아마도 내부에 장착된 자세하고 위치, 속도를 측정하는 INS, 즉 관성항법 장치의 문제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INS 관성항법 장치는요, 이미 많은 업체가 만들고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요, 이게 설계상의 오류라기보다는 제작상의 오류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일부에서는 구동 오류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무2C에 들어가 있는 항법 장치는 이 INS하고 GPS 통합 센서예요. 근데 이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구동 명령이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현무2C는 날개로 이제 구동이 돼요. 날개로 이제 뭐 방향을 튼다든가 이렇게 구동이 되는데, 이 미사일이 반대로 날았다는 건 이 구동기의 날개 문제는 아니고 INS에서 센서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날개 역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고요. 아무튼 물리적인 어떤 오류보다는 미사일 내의 INS, 즉 INS 항법장치의 센서가 오류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무2C의 운영을 중단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최소한 이번에 사고를 낸 현무2C와 같은 로트에서 생산한 미사일들은요, 운용을 중단하고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트라는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 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 그러니까 뭐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일 원료, 동일 공정에 생산된 그룹을 나타내는 걸 로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로트 1번, 로트 2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사고를 낸 거하고 같은 로트에 있는 건 다 죄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죄다 조사를 하려면 일단 같은 로트에서 생산된 건 어떻게 돼요? 일단 운용을 중단해야 돼요. 그러고선 이제 조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센서가 문제다라고 하면 센서의 동일 로트에서 생산한 센서를 모두 또 체크해야 됩니다. 아마도 또 낙탄에서 이제 파괴된 여러 가지 잔해를 조사하다 보면 정확한 원인이 곧 밝혀질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도 이 INS 센서가 송산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군이 발표한 거에 의하면 추진체는 폭발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진체는 정상이었고 다만 낙탄하면서 충격으로 추진체하고 탄두가 분리되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추진체하고 이 탄두는 거의 한 4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로트에 있는 것도 체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설계상의 문제이다 보면 다 죄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게 제작상의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로트에 문제가 된 센서들도 사실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대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네요. 네, 아마도 꽤 걸릴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런 사고는요,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만 알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다만 이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두는 폭발을 안 했거든요. 탄두는 폭발을 안 했는데 군의 발표라는 추진체 역시 폭발을 안 했고 연소만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불꽃이 크게 났다. 연소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지에 계신 이제 강릉 주민들께서는 커다란 폭발음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추진체가 폭발 안 했다는 거는 약간 좀 매칭이 좀 안 돼서, 그렇다면 군의 발표대로라면 낙탄하면서 발생한 굉음을
강릉 주민들께서 폭발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군의 말대로 연서만 되었다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문제의 센서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서를 찾아서 조사해보면 명확한 원인이 나오겠죠.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다른 미사일들도 막 전수조사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 같은 센서 제품을 썼다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센서가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쓰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INS 플러스 GPS가 결합된 이런 시스템은요,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동소이하게 장착이 됐거든요. 따라서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그리고 문제가 된 부품을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교환할 때까지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 약화는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보유한 미사일이 전부 같은 항법 센서를 쓰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력 공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우리의 전략 미사일들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무2C에서만 전수 검사하고 점차 검사를 확대해야겠죠. 그리고 사실 그 현무2C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앞에 거 현무2B하고 비교해보면 기술적 갭은 한 10년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항법 센서를 썼을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크게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번 사고에서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가 없었잖아요. 또한 미사일 이외에 별다른 재산 피해 역시 없었거든요. 이게 아주 큰 다행이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이 골프장에 추락을 했대요. 이것도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정말 천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골프장 바로 옆에 민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저 생각해보면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되는 건데, 일부에서는 탄두가 폭발했다면 대참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근데 일단 이제 현대의 미사일들은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서 이제 이 탄두가 활성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발사 직후에 나타난 미사일의 탄두가 폭발할 가능성은 조금 적어요. 탄두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이번 일도 세상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뭐 오류가 날지?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이제 SLBM도 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데, 만약에 SLBM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정말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먼저 신속히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유한 다른 미사일에도 이상이 없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겠죠.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장을요, 이게 민가 근처가 아닌 좀 더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진짜 하늘이 도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이 세상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뭐 전쟁 나고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런데, 이런 때 이제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군 좀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까 다음에 러시아 핵무기 얘기도 해주신다고요? 네,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한 얘기 중에 지난 10여일간 계속해서 나온 얘기가 러시아가 과연 핵무기를 사용할까 하는 그 여부예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핵의 사용은 공변이지만 수세에 몰린 푸틴은 어떤 형태로든 핵 무력을 과시하려고 들 것이 분명하거든요.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CBS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푸틴이 핵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푸틴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푸틴이 즉각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핵무기에 대한 기사가, 그럼 말이 계속 연일 10일에 걸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어디선가 뭔가 지금 소스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푸틴도 역시 자기가 헛소리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는 대략 다음에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일단은 이거 말로 위협하는 거. 말로만 위협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핵무기를 전진 배치해서 현실성으로 위협하는 거. 지금 요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술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 네 번째는 전술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 마지막 5번째는 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이게 공멸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가능성은 1, 2번이 가장 높지만 푸틴의 처지를 고려할 때 3번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러시아가 보유한 전술핵 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전술 핵무기가 뭘까요? 예, 이게 전술 핵무기는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전장에서 사용되거나 제한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무기를 전술 핵무기라고 해요. 핵탄두를 탑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술 핵무기는 광범위한 방사능 낙진을 유발하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의 적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전술 핵무기는 뭐 1킬로톤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0킬로톤 이하를 전술 핵무기로 분류를 하고요. 미 정부 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약 1,500에서 2,000여 개의 전술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술 핵탄두를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그리고 어뢰도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러시아는 보통 전술 핵탄두를 주로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요, 지상 혹은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인데 여기에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가 2,500km고요. 그 다음에 400kg 정도의 탄도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탄도미사일로는 이스칸다르 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스칸다르 M은 사정거리가 500km고 50킬로톤 정도의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요, 이 50kg 탄두만 돼도 히로시마의 3배가 넘는 위력이에요. 지난 2016년 국가정보원이 핵폭발 효과 시뮬레이터, 하이드심이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돌려봤는데,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 21킬로톤이거든요. 요거하고 비슷한 20킬로톤의 폭발력을 가는 핵폭탄이 국해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반경 4km 이내의 건물이 완파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효과도 여기는 굉장히 재앙이죠. 그 다음에 북한 전문 웹사이트는 38로스는요, 100킬로톤 탄두가 여의도에 떨어지게 되면 목동까지, 반경 쭉 해서 목동까지 완전히 파괴되고요. 서울 서쪽은 방사능에 완전 오염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이건. 그럼 이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사실 전술 핵무기는요, 분쟁에서 지금까지 사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같은 핵 보유국들은요, 현대 재래식 탄두를 사용해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하고 동등한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어떤 핵 보유국도 전술핵 무기를 사용해서 전면적인 핵전쟁을 촉발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더 큰 전략 미사일보다는 이런 전술 무기를 기꺼이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전술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할 듯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한적 사용이라는 게 뭐냐? 폭발은 시키되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곳에 떨궈서 위력을 과시하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한마디로 나 이거 진짜 썼다, 나 진짜 쓴다, 이걸 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냐면 우크라이나 내 아무리 마이너한 타겟에 쓴다고 하더라도 상대 영토에 쓰기에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이 핵무기란 것 자체가. 아무리 전술핵이라고 해도. 그렇다고 자국에서 핵실험을 해봤자 이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만약에 푸틴이 핵가닥해서 전술핵을 시연하려 든다면 아마도 흑해에 우크라이나 앞바다에 떨어뜨려서 공포를 주려 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바닷속에서 이 전술핵 정도의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에 수압에 의해서 그 폭발의 규모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방사능의 영향도 미미해요. 하지만 커다란 물기둥이 솟아오르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충분한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전술핵 어뢰를 탑재한 러시아 잠수함이 출동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뢰에도 이게 핵이 있어요. 그래서 딱 쏴서 그냥 적당한 곳에서 폭발시키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은 아무리 전술핵이 바닷속에서 터트려서 이렇게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 핵폭발을 시연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푸틴도 이건 자기 목 날아갈 각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진짜 그땐 쏴버릴 거냐. 그리고 혹시나 푸틴이 만약에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혹시나 어떤 못된 놈이 이거 보고 또 배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정말 이렇게 사람이 없나요?